그렇게라도 믿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자은사가 아무튼 이걸 자은종이라고 해요. 자은사를 본찰로 해서 자은종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현장스님을 자은스님 하면 그게 현장스님이에요. 그리고 이 종파의 확립자는, 현장이 시작하는 거 확립자는 규기스님입니다. 이 제자인 규기. 예, 그래서 이분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그래서 자은규기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자은이 현장을 가리키는 말이고 나중에는 규기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해요. 그래서 자은대사 이러면 규기라고 보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시대마다 틀려. 예, 시대마다 틀려. 그래서 자은전 하면 현장 스님이에요, 원래는. 그래서 이렇게 창건된 거고, 그 다음에 대안탑이 추가가 돼서 당신이 어떻게 해서든지 돌로 잘 만들고 싶었대. 그게 인도에서 본 당신의 안탑, 기러기탑을 보고, 예전 제가 인도 불교 얘기할 때 이 기러기탑 얘기를 했었어요. 대승불교 얘기할 때 잠깐. 뭐냐면, 그냥 간략하게만 여기 이번에는 말씀을 드릴게요. 소승불교, 쉽게 말해서 부파불교 스님들이 기러기가 이렇게 쫙 날아가는 걸 보고 농담 삼아 그렇게 했대. 야, 저거 구워 먹으면 맛있겠다. 라고 했더니 그 기러기가 곤두박질 쳐서 자기 앞으로다가 떨어져서 추락해서 죽었대. 그렇게 해서 그 기러기를 그냥 농담만 했는데 이게 다큐로 받으니까 농담으로 던졌더니 기러기가 다큐로 받네. 이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부처님께서 고기를 먹지 말라고 안 하신 거는, 그런 계율이 없는 거는 그 당시 시대 상황 때문에 그런 거고, 지금 우리는 사원에서 밥을 해먹는 상황이니까 취사 선택이 가능한데 지금까지 고기를 먹는 거는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소승에서 대승으로 전향하고 그 기러기를 위해서 큰 탑을 세워줬대. 기념탑을 세워줬대.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사실 고기 먹지 말라라는 게 계율에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는 이유는 그 당시에는 탁발을 했기 때문에 음식을 신도들이 주는 대로 먹었기 때문에 거기서 고기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나랑 관계 없는 고기면 무난하다라 그래서 정육이라는 개념이 존재한다. 그런 얘기를 제가 예전에 해드렸었어요. 근데 이와 관련돼서 그 탑을 보고 소승과 대승의 차이점이야말로 바로 이것이다 라고 현장 선생님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 기러기 탑에 너무 꽂혀 있어요. 그러니까 기러기 탑의 원판은 인도예요, 인도. 그래서 저 기러기 탑을 꽂혀서 이제 중국에서도 그런 정신을 가진 대승을, 내가 그런 자비로운 대승을 떨치겠다라고 해서 저 기러기 탑을 제안을 하고 당고종 이체한테 제안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승인이 떨어진 거죠. 마치 자장률사가 선덕여왕에게 황룡사 구충목탑 제안하고 하듯이, 그렇게 해서 돌로다가 원래는 5층에 53m 정도, 어떻게 보면 저거보다 더 크게 만들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거를 만들려고 막상 하니까 중국은 돌이 귀해요. 우리처럼 돌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그걸 하중을 바치려면 밑에를 엄청나게 파야 됩니다. 그래서 건축 실무자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지 말고 그냥 벽돌탑으로 하입시다. 이랬다는 거예요. 이거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그 판단이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안이 지진 때거든요. 지진이 일어난다고. 그래서 그게 집안 공사하기도 쉽지도 않을 것 같고, 그러니까 현장 선생님도 그냥 오케이를 딱 하거든요. 돌 공사보다 벽돌 공사는 몇 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당신이 저기 했다고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탑을 짓고, 그 다음에 당신이 벽돌까지 날아가면서 디자인도 자기가 했다 하는 거거든. 디자인하고 그 다음에 벽돌 날아가면서 결국 저 탑을 만들고, 그래서 53m짜리 탑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몇 차례 중수를 했고, 이 벽돌탑이 돌탑보다 내구력은 떨어집니다. 벽돌이라고 하는 게 잘 갈라지거든요. 그래서 서안에 진짜 벽돌은 우리 벽돌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거기 좋은 그 점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서안 쪽이. 황토공원 쫙 이렇게. 서안 하면 또 대추지. 서안 대추. 그 황토 대추가 아주 좋아요. 그러면 이만합니다. 몰라, 갑자기 뜬금없이 대추 생각이 나네. 그래서 아니 거기가 작물도 잘 되고 서안이 아무튼 그 관중평야가 괜찮아요. 그래서 야, 저기 13조 고도 13왕조에서 수도를 하는, 그리고 작은 것까지 치면 17개예요. 그냥 살짝 없어지는 것까지 치면
그렇게 많은 나라들이 수도로 삼는 이유가 있어요. 거기는 식량도 풍부하고 단 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 근데 뭐 예전에는 지금처럼 산을 통해서 공기가 정화되고 물이 어떻게 하고 이런 개념이 별로 없어요. 평야에서 농사 짓는 게 훨씬 좋아요 라고 생각을 하던 시절이니까 그렇게 해서 지진 같은 게 나고 그다음에 돌보다는 벽돌이 이렇게 갈라지거든요. 그렇지만 벽돌탑의 좋은 점은 뭐냐면 수리하기가 훨씬 좋습니다. 돌탑은 한번 자빠지면 난리가 나는 거고 벽돌탑은 중간중간에 물이 들어가서 깨지면 고기만 싹 파내고 다시 늘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걸 보충하고 그다음에 정 나중에 안 됐을 때는 증개축을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은 명나라 때 꽤 남았고 세 번 손댔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7층 64m. 지금도 현재도 기울어 있습니다. 대안탑이 이렇게 보면 약간 피사의 사탑처럼 기울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존재하고 저기다가 이제 경전들을 다 넣어놓고 나중에 작업을 했다라고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고종과 관련해서는 요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불광왕 이연 7번째 아들인데 고종이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고질병이 있다. 가족력이라고 하기는 모르고 자기한테 지병이 있다. 그래서 사람이 약간 폐쇄적이에요. 몸이 아픈데 뭐 이렇게 활달하게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발작한다니까요. 그래서 원래 태국궁에서 살다가 거기가 약간 습지다 그래서 대명궁을 만들게 되고 뭐 이런 이야기도 제가 전에 해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약간 폐쇄적으로 움직이니까 자기 마누라인 나중에 측천무가 이제 들어오고 이런 얘기도 나중에 또 해드릴 거예요. 근데 측천무가 이제 권력을 잡고 장악하게 되는 것도 고종이 몸이 안 좋아서 그렇고 그래서 아니 이제 몸이 안 좋고 이러니까 결제들이 올라오면 부인이 이렇게 합시다 이러면 그렇게 하세요 이제 이러다가 권력이 다 넘어가는 거예요. 줄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이 볼 때는 누가 누구를 뚫으면 되는구나라는 걸 이제 판단해 보는 거지. 왕이 중요한 게 아니고 황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저 문고리에서 다 나오고 있구나. 그러면 또 그쪽으로 줄을 쫙 쓴다고. 이런 거 사람들 굉장히 빠르거든. 누가 실세일까 뭐 이런 거. 측천무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15년 동안 진짜 황제가 됐었던 사람이니까 뭐 대단해요. 그렇게 해서 자기 아들이 저 불광왕 이연이 이제 태어날 때 그 사연이 있어요. 현장 스님이 왕궁에서 이렇게 탁 이렇게 보고 있는데 주작이 나타났다는 그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중국 문헌에서 주작을 진짜 봤다라고 하는 주작이 조작이라는 뜻 아니고 진짜 주작. 남주작, 좌청룡 500호 남주작 할 때 그 주작이에요. 아까 그 주작대로의 주작. 주작이 나타났다는 기록은 공자 성적도에서 한번 봤고 여기 보거든요. 그래서 저 애가 태어나기 전에 주작이 빨간 참새입니다. 공작이나 이런 거 아니에요. 공작도 아니고 봉황 아닙니다. 봉황은 봉은 순놈, 황은 암놈. 이게 오동나무에 앉고 그 다음에 이놈이 대나무 열매만 먹는 거거든요. 식성이 아주 까다로워요. 그래서 멸종되는 거거든. 봉황이. 그래서 봉황은 암수가 있는 거고 공작은 아시다시피 이렇게 꼬리 이렇게 펼치는 애잖아요. 그죠? 주작은 빨간 참새, 주먹만한 빨간 참새예요. 그래서 이거는 약물이에요. 양기가 응결돼서 만들어지는 어떠한 그러니까 종족 번식이라고 보다도 이렇게 좀 뭐라 할까 정령 비슷한 애들이거든요. 그리고 암수도 없는 것 같아. 예, 암수도 없는 것 같아. 암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무언가가 있었다는 걸 반증을 해주는 거고, 얘는 암수도 없는 것 같아. 그래서 그 주작이 나타난 걸 딱 보고 아들이다. 아들일 거다. 아들이단가, 아들일 거란가. 글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편지를 보내. 그런데 진짜 아들이 나온 거예요. 그게 불광왕 이연이야. 불광왕 이연이라고 하는 아들이 나왔어요. 근데 아들이 나왔는데 저 아들이 태어나니까 너무 불안했다는 거죠. 자기 병이 아들에게 유전될까 봐.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현장 스님한테 물어보니까 아들이 태어난 지 1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때 머리를 깎고 출가시키는 문제가 벌어져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저 기록을 가지고 우리나라 출가 풍습이
저기에서 시작된 거다라고 처음으로 내가 저걸 밝혔거든. 그러니까 뭐냐면 어린애들 머리 밀어주는 풍습. 저게 한번 유행하면서 저 불광학 이연이 결국 황제가 되거든요. 황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머리를 밀고 병도 없고 황제가 됐다더라. 라는 게 유행하면서 동아시아에 애들 빡빡 밀어주는 문화가 생겼다. 그거를 내가 밝혔다고. 그래서 왜, 아니, 그거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왜 이 얘기가 중요하냐면, 저는 맨 처음에 저게 너무 불안정하고 어려운 일인데, 왜 어린애들을 밀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애가 칼 대면 자지러지는 애도 있고, 요즘은 그나마, 요즘 대부분 잘 안 깎죠. 그리고 깎아도, 이제 뭐, 이런 바리깡으로 깎이니까 이게 별로 위험하지 않은데 예전에 삭도에 삭도 그 엄청나게 위험하다고. 애가 머리 한 번만 틀어버리면 삭도 그냥 끝이에요, 끝. 그래서 저게 모든 삿된 것들을 털어내고 부처님의 이 쉽게 말해서 잠깐 출가시켜서 부처님의 좋은 기운을 연결시키는 그런 의식이에요. 이게 나중에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팔아준다라고.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게 있었는데 뭐 절에 가서 팔아준다, 뭐에 팔아준다,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팔자가 좀 안 좋고 이러면 요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유 유학 보내라. 그게 팔자가 안 좋다는 게 이 동네에서 흘러가는 어떤 흐름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유학을 보내면 단절돼서 다른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애하고 뭐 이렇게 약간 사이가 안 좋으면 점 같은 거 보러 가면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집에서 좀 멀리 떠나보내라. 그래서 그걸 이제 뭐 팔아준다라고 하는 개념이 사실은 여기서부터 유래가 된다는 거하고, 근데 나중에 이제 불교가 동아시아에서 이렇게 좀 무너져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완전히 조선이 들어서면서 불교가 절단이 나는데 그 과정에서 이 스토리들이 잊혀져 가는 거죠. 그래서 뭐라는 얘기로 나오냐면, 머리를 깎아주면, 머리카락이 굵어진다, 수치 많아진다, 뭐 이렇게. 근데 그런 건 제가 그런 얘기 하죠. 이게 말 같지도 않은 얘기거든. 머리카락이 어떻게 점점점 굵어지겠어. 좀 자라다가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나이 때 되면 머리카락이 이만하게? 수염은 안 깎아보나? 수염 깎으면 그럼 수염이 이렇게 나온다고? 이렇게? 나중에?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말 안 되는 거에 대비 위험 부담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사연이 있을 거다라고 찾은 게 이 구절이에요. 이 구절이에요. 저게 대당서역기 10권쯤인가 나오나? 11권에 나오나?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라고 보시면 되고, 이 양반이 이제 중종으로 나중에 황제가 되는데, 이름도 불광왕이에요. 부처님 빛. 부처님 빛이에요. 여기 불광산. 여기 잠실에 불광사 하듯이 그 불광. 이게 중종인데 황제를 좀 재밌게 합니다. 재위기간이 684년에 올라갔다가 한 달 만에 황제에서 잘려요. 그리고 다시 705년부터 710년 동안 또 5년 동안 황제를 해. 15년의 공백기가 있습니다. 황제 시작했다가 잘려. 누가 잘랐겠어요? 엄마가 칙천무예요. 아들아, 내가 해야겠다. 너는 좀 그래도 애가 착한가 봐. 왜 안 착했으면, 저게 지금 다 생모입니다. 생모입니다. 안 착했으면 죽었습니다. 당신이 죽었는지 어떻게 아느냐라고 하면, 당 고종이 658년에 황태자를 위해서 절을 창건하는데 그게 서명사라고 하는 절이에요. 서명사라고 하는 절. 제가 절 이름을 안 써놨네. 서명사라고 하는 절이에요. 장안에 있어요. 장안에 종남산 쪽에 있어요. 서명사고 지금은 이게 흥교사입니다. 이 절이 있는데 이게 황태자가 그 당시 홍이었는데 이게 칙천무 아들이에요. 근데 애가 좀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가지고 얘를 날리고 원래는 얘를 위해서 지은 절이에요. 그런데 얘를 날리고 두 번째 현이라고 하는 애가 이제 두 번째 황태자가 된 거예요. 얘도 마음에 안 들었는가 봐요. 얘도 날리고. 그리고 얘가 결국 황제가 돼요. 요게 요렇게. 왜 한자를 썼냐면 어질 현자하고 나타낼 현자. 둘 다 현이라서 헷갈릴까 봐 한자를 써놓은 거예요. 저 서명사가 진짜
진짜 중요한 절입니다. 진짜 중요한 절이에요. 저기 서명사의 초대 주지를 누가 하냐면 도선율사. 도선율사가 하고 나중에 저 서명사를 장악하는 게 신라의 원측 스님. 원측 스님이 굉장히 대단한 분인데도 우리가 한국 불교사를 얘기할 때 잘 못 들어요. 근데 이 양반이 너무 대단해서 그래. 현장 스님 제자 중에서 이제 규기 스님하고 원측 스님이 이게 쌍벽인데 왜 이어른이 잘 안 알려지냐면 이어른이 우리나라에 돌아왔으면 대단한데 당신도 가고 싶은 생각도 있었어. 그런데 측천무나 이런 사람이 용인을 안 해줍니다. 예전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전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명망이 있고 어느 정도 이상의 지식인이 한번 옮겨가면 문화가 딸려갑니다. 그게 그런 대단한 사람이 한 명만 오면 그게 한 사람이 아니고 집단 전체의 수준이 쫙 올라가요. 그래서 이게 문화력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큰 스님이 가느냐 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왕이 거기를 황제가 그거를 제가까지 해줘야 간다니까.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당신 입장에서는 그 생각이 있는 거지. 이제 내가 과연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가자니 지금 여기 있는 것보다는 약간 찌리한 거야. 조금 좀 떨어져. 그때 현장 스님 같은 생각이 있으면 나는 여기가 더 낫지만 그래도 나는 내 고국을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내가 가서 어떻게 할 거야. 이 정신이 있었으면. 그렇게 해서 원측 스님이 단식이라도 하면서 버텨서 황제 도장이 떨어졌으면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의상 원효와 더불어서 원측이 회자가 됐을 겁니다. 근데 원측은 안 왔어. 그때 안 왔어. 해초 스님도 안 왔습니다. 해초 스님도 안 왔습니다. 그래서 온 사람과 안 온 사람의 판단이 상대적으로 갈려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중국에서는 이 사람이 대단해도 이 사람은 중국 사람은 아니야. 이렇게 판단해버려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이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인 건 맞는데 야 이게 우리나라라고 말하기가 조금 애매하다. 어렸을 때 넘어가가지고 평생 거기서 죽었는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조치훈 같은 분. 한국 사람인 거는 맞아. 그런데 일본에 가셔가지고 거기서 오래 살고 한국말도 못하고 거기서 돌아가셔. 아니면 백남준 같은 분. 야, 이걸 딱 한국적이라고 말하기라니 조금 그렇고 아니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이게 좀 애매모호한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해서 배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백남준 같은 그런 세계적인 어떻게 보면 아티스트인데 그런 분이 한국에 와서 말년에라도 몇 년 동안 계시면서 한국적인 걸 쫙 하고 그걸 한국적인 것까지 세계적으로 알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으면 평가가 확 달라졌을 겁니다. 그리고 당신 입장에서도 당신 작품의 가치들이 훨씬 올라갔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판단 차이에 의해서 원칙이 묻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양쪽에서 애매한 상황이 벌리는 거죠. 서로 떠미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거기에서 이제 원측 스님이 한 8년 동안 이제 주지를 하시는데, 이 서명사, 그래서 이제 서명사파가 되는데, 여기에 규기랑 얽히고, 이 원칙이랑 얽히고, 그럼 이 원칙이 나중에 또, 이게 신라 쪽으로 자기 제자들이 이렇게 넘어가요. 그래서 태연 스님이라고 또 대단한 스님이 있거든. 미륵보살의 미륵부처님을 이렇게 예불하고 이렇게 돌거든요. 도니까 부처님이 머리가 이렇게 따라 돌아갔다. 이렇게 이런 뭐 또 전설, 뭐 이게 신기한 이야기가 많은 스님들이 있어. 태연 스님 여러분 잘 못 들어보셨죠? 신라의 3대 저술가가 원효, 태연, 경흥입니다. 그렇게 대단한. 그래서 저 서명사파의 특징은 구유식 계열을 좀 들어와요. 그게 섞여 있어. 그래서 현장의 정맥하고는 약간 달라. 정맥은 규기 쪽이고 그 규기하고 이렇게 라이벌전을 벌리면서 거기서 진기한 이야기가 일어나는 스토리들. 그거 다음 시간에 해야겠네. 아이고 현장 스님 돌아가시기 힘드네. 이어른님 2장도 하거든.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서 2장을 또 해요. 2장을 해서 그 사리가 들어가는 데가 또 서명사예요.
그러니까 서명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오늘날도 현장 스님을 그 서명사에 가면 현장 스님 탑이 있고 그다음에 원칙 스님 탑이 있고 규기 스님 탑이 있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난 얘기하고 미치겠네. 내가 진짜 미치겠는데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상 마치고 다음 시간에 현장 스님 돌아가시고 현장 스님 제자들 간에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들이 있는 거 그리고 화엄종 이야기들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선율사가 저 서명사에 계셨는데 거기서 천공이 내려옵니다. 이제 밥때가 되면 계속 음식이 내려와요. 그 공양 얘기를 듣고 드시러 오셨대. 의상 스님이 드시러. 저도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이랬더니 그러면 뭐 괜찮다고 이러면서 어플을 딱 열더니 배달의 민족에 2인분을 시켰대. 그래서 의상대사가 기다리다 안 돼가지고 결국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떠나가니까 이 철가방이 뛰어 들어왔다는 거죠. 신장들이 고위급 신장들이 쫙 깔려 있어가지고 우리 같은 쫄은 들어올 수가 없었다. 그게 의상대사를 호위하는 화엄성중입니다. ARS에 동참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황제바이오에서 황제동충하초 엑기스, 황제버섯 감로스를 드립니다. 사찰로 들어서면 마음이 포근해집니다. 힘들었던 기억은 내려놓고 나를 찾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나를 위한 행복 여행 템플스테이로 당신을 초대합니다.